모든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이런 것도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1000페이지 된 책을 한꺼번에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까먹는 게 당연한 거죠. 저도 그러거든요, 가끔. 그래서 안 까먹는 방법보다 좀 덜 까먹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는데 카톡 왔어 그러면 카톡 보고, 또 이 메시지 안 본다고 또 전화 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읽으면서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집중이 안 되고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로지 책 읽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지금 주의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SNS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정말 10분, 20분, 30분도 좋아요. 그 기간 동안만큼은 휴대폰을 어딘가에 이렇게 감춰놓고 오로지 책에 빠져서 읽어야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개념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밀란 쿤테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딱 열면 거기에 니체의 영원회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가 영원회귀거든요. 근데 니체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니체가 말한 철학적 개념 영원회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개념이 나타나니까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거나, 읽었어도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책을 쓴 저자의 경험과 그 책을 읽는 독자의 경험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보통 책이 잘 안 읽히고 자꾸 읽어도 이렇게 딴 생각이 드는 이유는 책을 쓴 저자의 삶과 나의 삶이 공통분모가 적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능가하는 책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습니다. 책을 잘 읽는 방법은 독서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삶만큼 내가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이전과 다르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꺼운 책을 벽돌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샘플을 이렇게 하나 갖고 왔는데 1000개의 고원이라는 책이에요. 책이 1000개의 고원이라서 1000페이지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은 일단 거부감이 들고 읽을 수 있는 인내심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런 책을 읽는 방법 중에 정말 하나는 이 책을 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썼을까? 그래서 신영복 교수가 독서는 3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을 읽기 전에 이 저자가 도대체 무슨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썼는지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자의 문제의식을 알면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이 땡길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뭘 읽어야 되냐면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이 책의 의미가 뭔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을 읽은 나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할 포인트는 뭐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을 읽은 독자를 읽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자를 읽고 저자 같은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를 읽은 나를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저자는 읽었는데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인식과 관심을 같이 하는 독서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저는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제가 20년 동안 격주에 토요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인문 고전 두꺼운 책을 읽거든요. 자, 그러면 이 1000페이지 되는 책을 한꺼번에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페이지 읽으면 며칠 걸릴까요? 100일 걸립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올해 내가 벽돌책 한 권만 읽는 일생일대 프로젝트를 하자. 그러면 1000페이지 된 책을 읽고 2025년도에 하루에 10페이지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읽었을 때 엄청난 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런 두꺼운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책을 읽은 다음에 한 챕터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려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책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는 뭔지, 키워드 간의 관계는 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멋지게 이렇게 한 장씩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챕터를 읽고 느낀 점은 이런 건데 내 생각은 이런 거야.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은 다음에 그 챕터에서 주장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이렇게 자꾸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페이지 되는 책을 15개의 챕터가 있거든요. 15장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15장 한 장에다 딱 집어넣으면 이 1000페이지 책이 한 장에 요약되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읽기 쉬운 책만 읽다 보면 우리 생각도 발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할 때 내 몸에 근육이 생기려면 가벼운 종이 한 장 가지고 이렇게 근육 운동하면 근육이 안 생기잖아요. 내 살이 떨릴 정도로 무게를 들어야 근육이 약간 찢어지면서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책을 조금씩 높여서 읽다 보면 피지컬 머슬이 생기듯이 멘탈에도 머슬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해한 책들이 조금씩 읽히기 시작하거든요. 난해한 책을 처음부터 읽기 어려우시면 해설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 1000개의 고원이 정말 읽기가
어렵습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히브리어인지 뭐 라틴어인지 정말 그렇게 난해할 정도 어렵거든요. 이 난해한 책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정호 박사가 쓴 천하나의 고언은 이 1000개의 고언을 읽고 저자가 나름대로 한 200페이지 정도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또 읽어보면 이 책에 관통하는 메시지를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원전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까먹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안 까먹는 방법보다 좀 덜 까먹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읽고 덮어버리면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여러분 책을 산 걸 또 사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러거든요. 가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책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안 읽었다는 거거든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읽으면서 밑줄을 치는 거예요. 인도 같은 문장을 자꾸 기록해보고 기억은 짧고 기록은 깁니다. 그래서 기억은 휘발되지만 써놓으면 그게 날아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1년에 300권 읽었는데 과연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기억은 물론이고 거기서 중요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고 그 중에 읽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짜 책을 읽는 거는 눈으로 읽는 이런 묵독이나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있는 낭독이 아니라 저는 체독이라고 생각해요. 체독이 몸체자거든요. 몸으로 읽는 겁니다. 몸으로 읽는 건 뭐냐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중에 깨달음을 준 몇 가지 문장만이라도 내 삶에 실천을 하는 거예요. 기영도 시인이 성경에 밑줄을 긋지 말고 삶에 밑줄을 걸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도 밑줄을 긋지만 내가 책을 읽고 내 삶을 변화시킨 것 그걸 기록하고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면 그게 정말 책 읽기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독서가 저는 잘못된 독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책을 쓰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코나투스라는 책을 썼는데 스피노자의 에티카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썼거든요. 그 책 뒤에 보면 레퍼런스가 17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은 자기 경험만 갖고 쓰면 좌정관천의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나의 경험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지지해주고 인용하고 그러면서 내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책을 많이 읽을수록 글쓰기의 재료가 풍부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글 읽기는 글쓰기로 마지막 규결이 될 때 비로소 책 읽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은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10권 중에 한 권 정도는 A4 용지 10장에서 15장 정도의 리뷰를 씁니다. 그러면 그 책의 저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자들은 정말 감동받습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제가 아까 책 보여드렸잖아요. 저 책에 보면 견출지가 쫙 붙어 있거든요. 다 쌓아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남겼던 흔적과 얼룩과 무늬들이 이렇게 딱 보였을 때 저 스스로도 감동받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치고 밑줄 친 부분에 견출지를 붙인 다음에 그 중에서 인도 같은 문장 이런 것들은 손으로 메모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문장들은 또 이렇게 A4 용지로 타이핑을 하고 그러면 인도 같은 문장을 책 한 권에 약 20개 정도를 뽑았다. 그럼 20개를 쫙 늘어놔 보세요. 그런 다음에 문장 1번과 문장 2번 사이에 내 생각을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한 문장을 쓰면 놀랍게도 이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불러와요. 원래 내 생각이 없었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꽉 막혔던 물고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실타래가 풀리듯이 다른 문장이 생각되는 거예요. 여전히 글쓰기가 연상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증명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책보다 읽지 않은 책이 더 많습니다. 제 서재에도 책이 엄청나게 꽂혀 있거든요. 비디오 가게처럼 이중 책꽂이로 꽂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물어봐요. 교수님 이 책 다 읽었냐고. 읽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재에는 다 읽은 책을 꽂아놓는 게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꽂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재에 가면 그 안 읽은 책들이 나한테 계속 야단을 칩니다. 너 왜 나를 안 읽어주는 거야? 빨리 안 읽어줄 거야? 그럼 제가 살짝 또 꺼내서 만지다가 또 몇 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또 읽게 되거든요. 여러 권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나한테 정말 위대한 깨달음을 줬던 책. 저는 예를 들면 니체의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한 번 읽었는데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젊은 날에는 폼 잡으려고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읽었는데 정말 대단한 깨달음을 줬어요. 내가 요전에 읽었을 때 밑줄 친 문장에 내가 왜 밑줄을 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똑같은 문장도 다르게 나한테 해석이 되고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번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권을 선정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 번 읽으면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이전과 다른 깨우침을 줄 수 있어요. 어린 왕자도 중학교 때 읽었을 때 고등학교 때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 왕자를 읽으면 20, 30대 내가 해석하면서 깨달았던 어린 왕자의 텍스트적 이미지,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왜냐하면 그동안 내 삶의 경험과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생텍쥐베리가 그 문장을 썼을 때 입장에 비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또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다가는 인생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좋아가지고 섰는데 내 기대에 맞지 않거나,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뒤로 갈수록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책, 또 읽었는데 깨달음을 주지 못하는 책이라고 판단되는 책, 또는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책, 이렇게 세상에 있는 책들은 나의 멘탈 머슬에 적응이 되는 그런 책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거에 부합하지 않거나 나의 취미, 취향에 또 맞지 않는 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다가 얼마든지 중간에 집어치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차를 보세요. 그럼 그 중에 나한테 딱 관심을 끄는 목차만 읽고 다른 건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이런 것도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중간에 그만두시고 땡기는 책, 막 이런 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집어 던졌던 책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책은요, 챕터별로 논리적으로 딱 연결된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따로 한 챕터만 읽어도 그 책 전체와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인 컨텐츠로 이루어진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괴테의 파우스트, 이런 것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도 좋지만 내 마음에 드는 목차 중에 어떤 그 챕터만 읽을 수도 있고, 그 챕터 중에 특정 부분만 또 발췌해서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읽다 보면 점점 책에 대한 친근감이 생기고 어려운 책도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언젠가는 처음부터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도 또 나타나겠죠. 온라인에서 책만 주문하지 마시고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매대의 책들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책들을 이렇게 제목만 봐보세요. 가끔씩 나를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책과 이런 우연한 마주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서점입니다. 오프라인 서점. 내가 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책이 나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삶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그때 책의 제목도 한번 보시고, 제목이 끌리면 그 사람의 저자 소개도 보시고. 그런데 온라인 서점에는 이렇게 책이 쫙 늘려 있지 않잖아요. 내가 선정하는 책을 클릭해야 그 책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서점의 강점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져보면서 감촉으로 책의 감각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서가 취미라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을 매일 드시죠? 밥을 매일 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뇌가 고파본 적 있습니까? 배는 늘 고픈데 뇌는 늘 편안하죠. 배가 고플 때 위에다가 음식을 집어넣는 것처럼 뇌가 고파야 뇌 속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는 편안하고 배는 늘 고파요. 그러니까 밥은 늘 먹지만 책은 안 읽잖아요. 이게 뭐냐면 밥 먹듯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초집중해서 몰입해가지고 쫙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냥 밥 먹으면서 뭐 보고. 근데 책을 이렇게 정신 집중하지 않고 영상 보듯이 보면 읽힐까요? 잘 안 읽힙니다. 책은 집중해서 내가 몰입해가지고 텍스트가 나한테 던져진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고, 영상은 지가 알아서 나한테 달려와요. 영상만 계속 본 사람과 책을 읽고 해석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과 땅 차이처럼 점점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요, 위급한 상황이 와도 막 당황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저 문제가 나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뭔지를 주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내가 책을 읽었던 이 교양의 두께가 내 안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상황 하나씩 대입을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 이렇게 계속 대입하면서 묘안을 구상할 줄 아는데, 책을 하나도 안 읽고 영상만 계속 본 사람들은 내 안에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참고문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아웃소싱을 계속 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 궁금할 때 다 검색해보고 영상 보고,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계속 하다가는 주체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계속 안 읽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사고에 종속돼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오이였다가 피클로 바뀝니다. 오이가 피클로 바뀌는 이런 위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저는 비가역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기 전에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피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피클이 오이로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한 사람한테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직접 경험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간접 경험한 생각의 재료들을 읽고 낯선 생각을 잉태해서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자극제,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